안녕하세요. 세무실무 TAT 2급 2강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저희가 다룰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TAT 2급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가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반드시 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만 알고 계시면 처음에 한 번 해보실 때는 발급 전송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두 번 해보시고 그러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법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발급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더 좋은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다른 시험에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시험 문제 내고 있어요. 즉 실무에 입각한 시험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 더 좋은 스마트웨이로 발급 전송을 실무 가서 하시면 저희 교육용 프로그램 하신 거하고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반복적인 면을 실무에 입각해서 보시고 시험에도 응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서는요, 두 가지가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즉, 첫 번째 거는 11번 과세매출 유형이에요. 여러분, 11번 과세매출 유형은 앞서 공부하신 FAT 1급을 혹시 공부하시고 오셨다면 이 내용이 이미 FAT 1급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있고 10%가 있는데 매출이야? 그러면 저희는 11번으로 가면 돼요. 12번 유형은 0%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매출이야? 그러면 12번으로 가면 돼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0%냐 0%냐의 차이점이에요. 부가세 신고서도 매출이 과세냐 영세냐에 따라서 신고서 각 란이 달라지죠. 따라서 유형을 두 개를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가 어떤 회차에는 11번, 어떤 회차에는 1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유형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사유가 발생한 6가지 유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유형이 매 회차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1년에 6번 저희가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6번을 쭉 돌리면서 시험에 내고 있어서 그 6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가지 유형을 파악하시고 기존에 11번이나 12번이나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도 하고요. 1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도 하고요. 당초에 거래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 힘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을 하시면 더 좋은 스마트웨이를 쓰시는 분들이 국세청 사이트에 발급하게 되면 더존이 아닌 타사에서 발급을 한 게 되잖아요. 국세청이지만 이럴 때는 전자입력으로 더존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실제로 시스템 사업자 중에 이제 더존에 관련된 빌 36524 이제 저희가 이거 만날 텐데요. 여러분 빌 36524는 빌지 365일 24시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하게 되면 전자입력란에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1번을 넣으셔야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빌 36524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거기 때문에 빌 36524로 발행을 할 때는 세금란을 빈란으로 두시고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고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고 나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의 전자세금란에 오면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빌 36524가 아닌 국세청이라든지 타 시스템 사업자한테 발행이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건 전자입력 1번으로 수동으로 입력하는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 시험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더존 빌 36524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과세매출과 12번 영세매출 두 가지가 시험지에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빌 3654로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빈란으로 두시고 전표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이 전표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셔가지고 발행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전자발행을 먼저 누르시고, 두 번째로 전자발행이 된 걸 전송하러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가 처음에는 전자세금란이 빈란이었는데 나중에는 뭘로 바뀐다? 전자발행으로 바뀐다.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11번 메인 매출 전표 유형, 12번 메인 매출 전표 유형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프로세스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 예제는 과세 매출 자료예요.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같이 만나볼 텐데요. 2020년 4월 25일에 파워워킹화를 슈올즈에 100개를 5만 원씩 500만 원에 50만 원, 총 550만 원을 매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슈올즈에 4월 20일, 저희는 25일 거래인데 5일 전에 계약금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요걸 조회해 보실 텐데, 계약금을 수령하면 선수금이라고 100만 원 회계 처리가 대변에 되어 있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나 현금이 100만 원 되어 있겠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곧 전자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할 거니까 10%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뭐니까? 매출이니까. 매출인 건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골든슈즈고 공급자니까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는 제품 매출 부분, 저희 제품을 공급했으니까요. 제품 매출 부분에 500만 원이 입력이 되고, VAT 매출세 예수금 부분에 50만 원이 대변에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차변에 선수금이 정리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거 입력하시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5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가 입금이 됐을까요? 450만 원이 입금이 되겠죠. 따라서 보통예금 우리은행은 450만 원으로 걸리겠죠. 저희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 입력하러 한번 가서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1번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2번에 대한 내용을 해보실 텐데, 2번의 내용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송을 할 때요. 저희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거. 근데 이게 꼭 무슨 단서 같아갖고 요거 어떡하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곧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면 하단에 이게 외상인지 현금인지 뭐 이런 거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거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실습하는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가 전송일자로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 4월 25일 날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럼 전송은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월 25일자인데 시험을 6월 달에 보고 있다 그러면 6월 달에 전송한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면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 사용급수는 TAT 2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2638의 주식회사 골든슈즈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는 전표 입력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요. 작성 연월일 4월 25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고 매출이므로 11번 과세 매출 유형이고요. 품명이 2개 이상이면 상단부에 복수 거래를 눌러 주시고요. 품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파워워킹화, 그리고 수량은 100개, 단가는 5만 원에서 500만 원에 50만 원이고요. 거래처 코드는 슈올즈.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빌 36524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 이렇게 강의를 함께 호흡하실 때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대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2배로 잘 됩니다. 하단의 메시지에 보시잖아요.
그럼 0번은 삭제, 1번은 전자 입력인데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말아라. 외부의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는 1번 전자 입력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당황스러우실 때는 항상 메시지를 쳐다보자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빌 36524 갈 거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대금 관계에는 슈홀즈에서 4월 20일에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계약금을 수령한 거는 메인 매출 전표하고 관계가 없다면 아마도 일반 전표에 있을 것 같아서 4월 20일자를 갔더니요. 슈홀즈에 현금으로 100만 원 수령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수령한 거 대변에 있는 게 차변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분계는 혼합으로 걸어야 되겠죠. 선수금 정리가 들어가니까요. 너 제품 매출 맞니? 라고 째려보세요. 왜냐하면 환경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회계 쪽 파트의 TAT 2급은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원재료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거래를 입력을 하실 때는 매출은 카드 채권 108번 외상 매출금, 매입은 253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 전표를 계속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비품을 샀는데도 비품을 팔았는데도 제품 매출로 그냥 두시게 되고 차량원 방구를 팔았는데도 제품 매출로 그냥 두시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단 분계를 꼭 피드백하자. 너 제품 매출 맞니? 나 파워워킹하고 문제에서 슈홀즈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럼 차변만 하시면 되겠죠. 차변에는 방금 보셨던 대금인 선수금이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빨간색 글씨 볼까요, 여러분?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에서는요. 계속해서 차변 대변을 인지를 하면서 남은 금액을 빨간색으로 차액을 띄워주고 있어요. 따라서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103번에 빨간색 글씨 보고 4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대변이 맞으면 다음 전표로 얘가 줄을 바꿔버리는데요. 다시 올라가셔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상단부에 슈홀즈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슈홀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얘를 우리은행으로 수정 안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산출하시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단 분계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선수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감소 1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증가 450만 원, 우리은행 코드 바꿨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영업수익의 발생 50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의 증가 5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 이 전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야 되겠죠? 부가세 2 메뉴에 네 번째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날짜 4월 25일자로 엔터 하시면 저희가 작업한 내용들이 보여지시죠? 체크 먼저 해주시고요. 전자 발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 가로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이거예요. 결제 내역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통 예금 받은 거는 현금에 쓰면 될 것 같고 미리 정리해서 현금으로 받은 거는 선수금이니까 여기다가 모두 다 쓸 것 같긴 한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맞았다 틀렸다 답을 산출하기는 참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험에는 저렇게 단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무시했고요. 입력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을 눌렀더니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하단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발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발행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송하고 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을 하시면 가상의 빌 36524가 보여지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매출 조회. 이 매출 조회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해서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미전송 상태의 슈홀즈게 나오잖아요. 4월 25일자 건데 미전송 상태에 요거 상단부의 주황색깔 발행이나 오른쪽 우측의 주황색깔 발행이나 왼쪽 하단의 발행 보라색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발행이 됐고요.
전송 성공이라고 뜨죠? 여러분 국세청 전송 결과 탭 한번 가볼게요. 시험에서는 여기 안 가셔도 되지만 매출 조회를 눌러서 보시면 저희 아까 문제에서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전표 작성일자는 4월 25일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의하는 2020년 3월 27일로 전송일자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4월 25일 날 작성일자면 이제 저희가 이날 발급을 해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그 기간 자체가 이 전표하고 날짜 작성 연월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요거 고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떨어지기 싫으니까 나는 꼼꼼히 공부하고 싶어. 이런 되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발행 다 하고 나서 여기 조회해 보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뜨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또 조회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전자발행이라고 입력이 되면 박수!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내용 하셨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까지 하셔서 전송까지 마무리하신 걸로 해서 문제풀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수정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적법한 사유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산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야 돼요.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은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를 체크해서 상단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편리하게 해놨어요.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원래 있었던 전표를 체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체크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발급하고 전송을 앞전 문제 풀어보신 것처럼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급 전송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입력을 하실 때는 수정 사유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사유가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사유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가셔야 되겠어요. 여기 수정계산서라고 써놓긴 했지만 세금계산서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V체크해서 상단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프로세스 창이 열려요. 이걸 하시고 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 다시 원래 수정세금계산서에 와보면 전자발행되는 거는 앞서서 풀어보신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사유를 좀 알고 있어야 시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실무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이를테면 가산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걸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뒤에 가서 마이너스로 그냥 다시 하시고 이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는 이거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6가지 사례를 저하고 살펴보시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무에 가서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급 사유에 보시면 첫 번째 환입인데요. 회계학적으로 환입은 공급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화가 저희 회사로 거꾸로 돌아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입이 됐다는 건 뭐냐? 원래 저희가 10개를 공급을 했는데요. 2개만 반품이 됐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10개 공급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2개만 반품 처리됐으니까 2개만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환급 금액분에 대한이에요. 대하여 환급 금액분에 대하여 음해세금계산서로 여기는 여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환급 금액분에 대하여 음해세금계산서로 한 장을 발급을 하시는데요. 환입된 날로 작성일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는 만약에 뭐 6월 1일 날 공급을 했어요. 근데 환입이 6월 2일 날 됐어요. 그러면 환입 요거는 공급이 문제가 없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검수 과정을 거치면서 요게 반품이 됐다면 요 날짜로 잘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한 날짜는 비고란에다가 6월 1일이 들어오고요. 환입된 날짜 6월 2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환입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인 거는 세금계산서 규정 그대로 옮겨가는 거고요. 자, 계약의 해제는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 요즘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태로 뭐 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그랬을 때 계약의 해제가 되면 계약한 날은 6월 1일이에요. 근데 계약 해제는 6월
뭐 20일 날 계약 해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6월 1일 거 거래 문제 없잖아요. 계약했을 때는 문제 없었을 때니까. 근데 6월 20일 날 계약이 해제됐다면 6월 20일 날짜로 비고의 6월 1일 날 계약금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해제된 거야. 그러면 해제된 거 한 장이 6월 20일자로 발급이 되는 거죠. 앞에 하고 똑같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저희가 판매를 했어요. 6월 1일에. 그럼 6월 1일에 100개를 팔았다. 근데 6월 1일에 100개를 달성을 함으로써 나중에 뭐 금액 할인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당사자의 합의에서 가격 변동이 생겼다.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겼다. 그럼 6월 1일 날 판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6월 20일 날 결정이 났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얘도 제대로 된 거래고 얘도 제대로 된 거래니까 얘도 변동 사유가 발생한 6월 20일 날로 가자라는 거죠. 한 장 발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 세금계약서 작성 일자는 비고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보시면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은 정확하게 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죠. 즉 작성일자 소급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없었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뿐이야. 이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 그리고 이제 사유가 발생한 날 세금계약서를 환입 계약 해제, 변동사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발급 사유를 볼 텐데요. 얘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요.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당초 날짜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2장 발급이 돼요. 어떻게 2장이 발급이 되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6월 1일 날은요. 별 문제가 없이 10%의 세금계약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유형으로 했겠어요?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저희가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내국신용장은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만 저희 눈앞에 온다면 보통 부가세 신고가 확정신고가 7월 25일, 1월 25일이잖아요. 그때까지 눈앞에 온다면 이거를 수정해서 마이너스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마이너스냐면 11번 과세 매출은 마이너스로 하면 제로 상태가 되잖아요. 내국신용장이라는 거는 영세율을 증명하는 서류니까 12번으로 해서 플러스. 근데 여기는 10%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여기는 0%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이 발급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10%짜리를 마이너스로 제거하고 0%짜리를 한 장을 발급을 해야 되니까요. 자,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25일 이내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5일 과세기간은 확정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25일이잖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이고요.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5일까지 발급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2장이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내국신용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으시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외국 기업이 저희 나라 A한테 물건 좀 줘 이렇게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외국 기업이 원래 자국에 은행에 가서 LC라는 신용장을 발급을 받아서 이게 국내 은행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 물건을 얘한테 수출하기 위해서 얘한테 무언가를 사와야 되는 국내 B한테 원단 같은 거를 거래를 하게 됐어요. 슈즈 원단 같은 거를. 그러면 얘가 얘한테서 받은 LC를 대상으로 자국 은행에 가면 로컬 LC 즉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국 신용장을 얘한테 주면 얘는 우리한테 매출을 일으킬 때 0%로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과거에 6월 1일 날은 이 근거 자료 내국 신용장 로컬 LC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후순위로 다시 0%로 하기 위해서 10%를 제거하고 0%를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차고 정정은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차고나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하게 되는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나는 2장의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음의 세금계약서 한 장과 정확한 세금계약서 한 장,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류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한 장, 제대로 정상인 거에 대해서 플러스 한 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금계약서 작성일은 처음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처음 날짜예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처음 날짜, 즉 당초 날짜로 가자니까 여기 전부 다 6월 1일 내국신용장, 그것도 요것도 6월 1일 날
오류인 거를 잡아내고 6월 1일 날로 제로된 걸 끊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요 한 장이 발급이 돼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 한 장 발급했는데 어머 깜빡하고 6월 1일 날 또 하나를 발급한 거예요. 전표 번호가 1번, 전표 번호 2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전표를 음해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로 제거하는 것도 당초 날짜 6월 1일로 가면 되겠어요. 발급 기한은 내국신용장은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 달 10일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 그리고 착오 같은 경우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이중반급은 착오를 인식한 날 마이너스를 작성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6가지 있죠. 그 아이들이 세개 묶음으로 생기죠. 앞에서 보셨던 거 환입, 계약, 예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작성일자 소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기재사학 착오 정정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당초 날짜로 가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638이라는 회사를 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 것과 전송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저희 날짜는 5월 30일이에요. 골든슈즈가 슈닷컴에게 이렇게 건강신발을 판매를 했는데 5월 30일에 판매하고 나서 사후에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됐는데요. 언제 발급이 됐어요? 6월 15일이니까 7월 25일 이 내죠. 오케이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급일자 5월 30일자 거 지금 10% 과세된 거 이 부분은 뭘로? 마이너스 10%로 한 장 작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초 날짜로 또 플러스로 0% 한 장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대로 이 2장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화면이 더존 스마트에서 나옵니다. 그 진행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문제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의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하시라고 하니까 전표 입력 부분을 자동 프로세스에 의해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전송하고 발급하고, 발급 먼저 해야 되겠죠. 발급하고 그리고 전송하는 것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2638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자체가 이제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 과거에 5월 30일로 전표를 이렇게 건강신발 해가지고 전송까지 전자 발행까지 잘 했어요. 전액 거래 다 외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요 신발 300개 중에서 이제 10% 과세가 된 이 300만 원 부분이 과세로 이제 잡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뜯어온 거죠. 그리고 슈닷컴 입장에서는 뜯긴 거고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수출과 연결되는 서류인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때는 내국신용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표를 작성을 했던 거고요. 내국신용장을 지금 받아보니까 6월 15일자로 개설이 돼서 7월 25일 이내니까 문제가 없더라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전표는 마이너스로 3천만 원의 부가세 300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12번 영세 매출로 3천만 살고 부가세는 없는 매출로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요, 당초의 날짜로 작성 면허리를 하는 소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단부에 보시면 원래 전표를 체크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방금 공부하신 6가지 사례가 눈에 보여져요. 그 중에서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까 봐 저희가 샘플 문제를 지금 이걸로 다뤄보고 있는 거고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일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25일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15일이니까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 빨간색 글씨 읽어보시면 신고 연월에는 전표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020년 전표일자가 언제예요? 5월 달이죠. 그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렇거나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거나 입력하지 않거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 내용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상단부에 보시면 발행 매수가 2매 발행으로 나오잖아요. 즉 여기 앞서 보시는 플러스 부가세 300만 원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전표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12번 영세 매출로 부가세 없는
3천만 원 양수 플러스 나오는 게 또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가 다 도와줘요. 자, 수정분해 원래 5월 30일자로 건강신발 마이너스. 그럼 제로화가 됐겠죠. 그리고 수정분해 5월 30일자로 자동으로 자기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을 선택을 하니까 0세로 들어와 줬죠. 엔터 치면 건강신발 그대로 들어오고요. 300 하시고 10만 원 하시면 이번에는 0세 매출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래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 두 점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저희가 수동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죠. 근데 FAT 1급에서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TAT 2급에서는 6가지 사유를 정석대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보시는 TAT 2급 수준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월 30일자로 마이너스, 그리고 5월 30일자로 마이너스 10%, 5월 30일자로 플러스 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비고거든요. 여기가 당초분에서 2020년 5월 30일, 요것도 당초분에서 2020년 5월 30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표 작성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전자발행이 됐는데 얘네 둘은 안 됐으니까 이 둘에 대해서 전자발행 그리고 전송까지 하셔야 되겠죠. 전체 메뉴에서 앞전 문제에서 풀어보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2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서 5월 30일, 5월 30일 이제 반복되는 작업인데 이렇게 각각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와요.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한 문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한 문제. 두 번 이제 TAT 2급에서는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죠. 체크하시고 하단의 내용은 무시하시고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왔죠. 전자발행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고 발행 누르시면 얘가 발행 대상으로 체크하신 거 요거를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매출조회 누르시면 2개 다 나오죠. 요거는 하나씩 발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행 완료됐습니다. 발행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거 닫으시고 원래 화면에서 조회 누르시면 이제 당초 5월 30일 10%처럼 얘도 전송 성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조회를 눌러보시면 전자발행으로 완벽하게 나왔죠. 하단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상계 처리가 됐고 다시 부가세 뺀 나머지 부분이 외상 매출금으로 플러스로 회계 처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의 5가지 사례들도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 풀어내시면 나머지 것들도 6가지 원칙만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그리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이 부분은 2문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내 걸로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 정리하면서 잠깐 수행 팁 보시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실 때는 11번 과세매출이라든지 12번 영세 매출도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요 2가지 매출 유형이 나오면 전자세금란을 빈란으로 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을 가셔서 전자발행 첫 번째 먼저 가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2번째 가셔서 전송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를 다시 조회하시면 전자발행이 확인되면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 유형 이렇게 2가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형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앞서 정리된 요 3가지 것들을 묶어가지고 가시는데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은 작성일자 소급 안 되니까 그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 연월을 하시고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엔 이중 발급은 작성일자가 소급이 되니까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가시고요. 한 장 발급되는 게 있고 2장 발급되는 게 있었죠. 요거 구분하시는 거 정확히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서 판단력만 있으시면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 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나와 대화하기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저는 젊었을 때는 산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산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이렇게 쳐다보면 산이 너무 크고
높아 보이죠. 그래서 너무 높아 하고 안 올라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산을 넘기도 전에 너무 높아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달리기를 하기도 전에 너무 멀어 마라톤 언제 저기까지 가 그럴 때 포기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어떤 성공도 여러분한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나에게 새 길과 새로운 인생이 불러와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TAT 2급 내가 FAT 1급까지만 따면 됐지 뭐. TAT 2급까지 뭐하러 가. 너무 높아. 너무 힘들어. 나는 적당히 기본적인 회계만 할 거야. 그렇게 맘먹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TAT 2급, TAT 1급, 법인조정까지 지금부터 힘을 내셔서 쭉쭉쭉 공부하셔서 능력 있는 실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3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